안녕하십니까.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네, 오늘이 4주차 강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다음 주가 우리 한글날이네요. 어제가 개천절이었고, 그래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번 주는 한글의 과학과 우수성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할 내용은 크게 첫 번째로는 훈민정음 제정의 배경과 그 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훈민정음 제정의 원리, 그리고 그 훈민정음의 과학적인 구성, 또 독창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학습 목표로는요, 이번 주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훈민정음 제정의 배경과 또 그 의의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훈민정음 제정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 그리고 훈민정음의 이해를 위한 훈민정음 해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번 주차 강의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문자 가운데 그 문자를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이 있는 문자는 한글,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그 해설서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 원본이 남아 있습니다.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간송본,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주본이 있습니다. 여기엔 연구자의 주석도 담겨 있어서 간송본과는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상주본은 현재 개인 소유인데 대법원이 상주본의 소유자가 국가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주본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10년 전 경북 상주에 사는 배익기 씨가 공개하면서 존재가 드러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배 씨는 골동품 판매업자 조모 씨에게서 고서를 사며 함께 획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상주본을 배 씨가 훔친 것이라며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친 것은 아니라는 결론. 하지만 민사에서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결론났습니다. 조 씨는 2013년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배 씨는 훔친 게 아니라며 지금껏 국가 반납을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이 1조 원 가치에 이른다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했습니다. 땅에 묻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1,000억을 받는다 해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문화재청이 강제 집행을 시도하자 배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제는 상주본이 어디 있는지 배 씨만 안다는 점입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배 씨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중재자가 국가 대신 돈을 내겠다고 했다며 돈을 받으면 상주본을 넘기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이미 공표했는 게 1,000억. 예, 준 돈도 5분의 1은 주는데 난 10분의 1만. 상주본은 배 씨의 관리 소홀로 일부가 불에 타기까지 해 빠른 회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네, 우리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주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훈민정음의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2개 정도가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간송본이라고 하는 간송 전형필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는 간송본,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 상주에서 골동품업자가 가지고 있는 상주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현존하는 그런 이제 문서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 예, 그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해설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재 배익기 씨라고 하는 상주본의 소장자는 자기는 뭐 정당하게 구입했다고 하는데 정황상으로 볼 때는 구입했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훔쳤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같은 생각일 걸로 보여집니다. 또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서도 상주본의 소장자는 이 원 골동품업자인, 예, 지금은 이제 사망했지만 그분이 국가에다가 기증을 했었기 때문에 원 소장자였었던 그분의 소장이 맞고 국가에 기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은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직 현재 실질적인 소유자인 배익기 씨가 내놓고 있질 않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소유? 예, 존재조차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죠. 이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훈민정음, 예, 요즘은 예, 우리 이제 최근에는 훈민정음, 또 우리의 글이라는 의미로 이제 한글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요 이제 한글, 제가 이제 제목도 예, 한글의 과학성과 예, 그리고 뭐 독창성 또는 우수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는 우리가 한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한번 제가 한글, 한글에 대한 이제 정의를 갖다 이제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먼저 한글에 대한 정의를 갖다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렇죠? 예, 그러한 이제 전달 방법은 제일 쉽게 우리 선조들도 그렇고 그 원시 시대에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전달했을 것 같으세요? 예, 이렇게 말로 전달을 해야겠지만 말로 전달이 어려울 때는 그림으로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이제 그려서 표현을 할 텐데 이 그림의 표현인 경우에는 의사 표현이 단순해요. 그림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의미 전달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진보가 된, 진화된 상태가 바로 뭐냐면 문자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어떤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물론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예를 들어서 시간을 갖다 초월해서 그래서 전달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시간이 지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문자의 경우에는 출입금지, no entry 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의사 표현이 분명하다고요. 들어오지 말라. 그렇죠?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그리고 의무 전달도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림, 문자 이것을 이제 현대에 와서는 조금 더 간략하게 표현하고 간결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가해져서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픽토, 그림이죠. 그 다음에 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하다, 쓰다, 뭐 전달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의사 표현은 간결합니다. 그렇죠?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간결해. 그런데 의미 전달이 모호해요. 이게 무슨 의미 전달인지 조금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걸어가지 말라는 얘기인지, 그렇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의사표현은 간결하지만 의미 전달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역시 의사표현도 분명하고 의미 전달도 명확한 것은 문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로 표현을 했지만 그 말로 표현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자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활용을 했을 텐데 그 문자가 세종대왕께서 한글 즉 훈민정음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래서 반포하고 또 알리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자를 주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저 신라시대라든가 이럴 때는 한자에다가 또 뭐 토도 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향간이 또는 뭐 이둔이 뭐 이러한 것들을 갖다 보조적으로 썼었다고요. 근데 한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굉장히 지식인층들은 공부도 하고 그래서 또 공부할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알 수가 있었는데 일반 서민층, 백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한자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어깨너머로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어깨너머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공부에 미처 신경 쓸 그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죠. 자,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이 훈민정음을 반포하시고 또 알리고 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글로 문자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의 주제인 한글의 과학과 그리고 우수성. 먼저 한글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갖다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란 제가 뭐 주로 이제 어떤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게 뭐냐면요,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이에요.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을 갖다가 펼쳐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명사로 표현이 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글자, 문자라는 거죠. 그리고 음소 문자인데 음소, 즉 음의 아주 기본적인, 음을 나타내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을 표현한 문자인데 그보다 더 발전된 자질 문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자질 문자라고 했습니다. 조금 뒤에 자질 문자는 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하여 창제한 훈민정음을 20세기 이후에 다른 형태로 이르는 명칭, 즉 다른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명칭이 바로 한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46년 반포될 당시에는 바로 이 한글이라고 하는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글이죠. 이 1446년에 반포될 당시에는 28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그렇죠? 자음과 모음 합해서 28글자였지만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는 24자만이 이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글이죠. 조금 전에 자질문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질문자 잘 들어보지 못하던 그런 표현이죠. 자질문자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언어 쪽에서 이제 쓰는 표현인데요. 같은 부류를 이루고 있는 분절음들 사이에 음성학적 차이를 체계적으로 자모에 반영한 문자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역, 키읔, 쌍기역. 이것은 연국의 파열음이라는 같은 부류예요. 즉, 이 발성기관의 같은 부분을 갖다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음이잖아요. 그런데 기본
글자로부터 기본 글자인 기역으로부터 격음이라고 하는 키읔의 경우에는 하나를 더 거어서 그래서 즉 가획을 해서 그래서 나타냈고요. 그리고 경음이라는 것은 쌍기역이죠. 예, 쌍기역은 각자, 각 글자들, 기역이라고 하는 것을 병서, 나란히 두 개로 써서 표현을 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자질문자라는 것은 그래서 같은 부류를 이루고 있는 분절음들 사이에 음성학적 차이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자음이라든가 모음에 반영한 그러한 형태를 갖다 자질문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음소문자의 일종이기도 하면서 전 세계에서 한글이 대표적이에요. 뭐 유일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글, 우리 한글, 세종대왕께서 창제한 훈민정음을 다르게 오늘날 이제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한글인데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거의 한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며칠 안 남은 한글날도 훈민정음 반포를 갖다 기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경일로 이제 삼은 거죠. 자, 이 한글은 반포 제정한 당시에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반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뜻 이해는 하고 있어요. 선뜻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바로 이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은 훈민정음 서문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본 영상, 훈민정음 해례본에 서문이 적혀 있는데요. 그 서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던 그런 이제 형태인 것이죠. 세종호제 훈민정음 나란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 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날로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이것이 훈민정음 서문이죠.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개략적인 의미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나라의 말이 그 당시죠. 세종 대왕께서 제위하신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나라의 말이 중국과 서로 달라. 문자와는 여기서 얘기하는 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자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을 이루고자 남에게 말한다는 얘기죠.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이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로 쓰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게 훈민정음 서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훈민정음을 갖다가 창제하게 된 배경이죠. 그리고 바로 이 훈민정음 창제 동기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는 탓에 천대를 받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창제하게
되었다라고 창제 동기를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창제 동기인데요. 자, 어떠한 그러한 이제 배경들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이 한자를 모르는 탓에 천대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겪거나 이런 일들이 세종께서는 몸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영상 한번 보실까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비석이 고양시에 남아있다. 조선시대 다리를 건설하고 난 뒤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비석이다. 그런데 공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수 우리말 이름을 가진 일반 백성들이었다. 성은 차씨인데 차 이름이 둘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응애, 이 응애라고 하는 건 이제 어린아이가 응애응이 운다는 뜻인데 그것을 중국 발음으로 이렇게 해서 쓴 이름이 되겠고요. 비석에는 소박하고도 정겨운 일반 백성들의 우리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자에서 음을 따거나 뜻을 빌어 우리말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 일종의 차자 표기인 이두식 표기는 조선시대 말까지 문자 생활의 한 축을 이루었다. 이두식 표기는 이미 통일신라 시대부터 활발하게 쓰였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통일신라 시대 향가 모죽지랑가를 보면 거은춘 계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는 봄 그리며를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쓴 것이다. 조선시대의 이두식 표기는 백성을 단속하는 법률문이나 노비문서 등 실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됐다. 그러나 이두는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자였다. 중국말에 없는 우리말의 다양한 어미 변화까지 표기하자니 매우 복잡했다.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서 생기는 폐단을 세종은 일찌감치 인식하고 있었다. 세종 15년 7월 19일 세종은 한 옥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은 임금이 직접 전결을 내렸다. 그런데 사건 내용이 미심쩍었다. 곡산에 거주하는 양노란 여인이 주문을 외워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다. 세종은 좌부 승지를 의금부에 내려보내 사건을 직접 재조사하라고 지시한다. 결국 양노라는 여인은 매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하게 됐다고 실토한다. 이 글자를 몰라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를 여러 번 접하고서는 이건 백성들한테 계속 법을 단속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법을 가르쳐 주어서 서로 피하게 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세종은 옥사 사건에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건 문자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글 모르는 백성에 대한 세종의 고민도 깊어갔다. 당시 세종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록이 남아있다. 세종은 법전의 큰 죄목만이라도 이두로 번역해 민간에 반포하라고 명한다. 백성들과의 소통을 꿈꾸었던 세종에게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업이었다. 실제 세종은 백성의 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세종 15년 예조로 하여금 홀로 된 사내나 한 맺힌 여인의 노래 가사까지도 수집할 것을 명한다. 아이들 말이나 사투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백성의 문자 훈민정음은 그렇게 탄생했다. 백성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 소통을 하고 싶었던 세종. 그것이 어렵고도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훈민정음을 만들고자 했던 이유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자기네들이 뭐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편한 그런 말을
글자를 만들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 창제 이유예요. 여기 또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갖다 한번 살펴볼까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일, 창제자, 그리고 창제의 기본 원리가 알려져 있는 문자인데요. 세종대왕은 어떠한 이유로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걸까요? 세종 10년, 진주에 김화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상소를 본 세종은 아버지를 살해하는 일은 충효를 모르는 백성의 어리석음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탄식하며 조선과 중국의 효자, 충신, 연려를 뽑아 그 행적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삼강행실도를 편찬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림만 보고서는 백성들이 충효의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세종은 백성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를 창제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세종은 10여 년의 시간 동안 노력한 결과 기역, 미음, 시옷, 말을 발성하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 자음 17자, 태양, 땅, 사람, 즉 자연의 조화를 본따 만든 모음 11자, 총 28자의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마침내 1446년 음력 9월 10일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며 28자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히어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타까이 여겨 문자를 창제한 왕 세종. 그는 10년 넘게 밤낮 없이 한글 창제를 위해 노력하다가 눈까지 어두워지고 마는데요. 훈민정음에는 자신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성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 네, 역시 백성 사랑입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하도록 그런 이유에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셨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철밥통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어딘지 잘 아시죠? 검찰이죠, 검찰. 예. 그런데 이게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도 검찰이라기보다는 이런 법을 갖다가 주무르는 그런 관리들의 위세가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진짜 죄를 만들기도 하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게 하고 이런 아주 폭력을 쓰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사례 같이 한번 또 보실까요? 최근의 연구에서는 세종대왕께서 바로 이러한 법을 올바르게 집행을 하고 그 법을 알게 함으로써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훈민정음을 갖다가 창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데 조서나 판결문이 모두 한자로 돼 있다면 어떨까요? 글자를 몰랐던 조선시대 백성들의 현실인데요. 이를 이용해 관리들이 제멋대로 사법권을 휘두르는 이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한글이 창제됐다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죄수들을 가엾게 여기고 형벌을 조심해서 쓰라. 회초리를 맞을 죄를 저지른 죄수에게도 함부로 곤장을 가하여 그 때문에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조선시대의 사법 적폐는 세종대왕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는 탓에 강압적인 수사를 하거나 과한 형을 내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의 억울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원망이 쌓이면 하늘이 노해 재난이 일어난다고 믿었던 조선시대. 세종은 관리들에게 명해 죄수를 풀어주면서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쌓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종이 이런 사법적 폐를 해결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연구 논문이 최근 발간돼 관심을 끕니다. 형사학의 관점에서 본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유 논문에 따르면 세종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법관도 백성도 한자로 된 법률을 모르는 데다 백성들이 조서와 증거기록, 판결문 등을 읽을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얘가 뭘 어떻게 잘못해서 얼마나 벌을 받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는 걸 아무리 다른 방법을 백방어를 해봐도 이게 극복이 안 되니까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거죠. 문자를 개량하지 않는 한은 백약이 다 무효다.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 후 백성들이 충분히 익히기 전 세종이 세상을 뜨면서 사법적 폐는 근절되지 못했다고 연구는 지적합니다. 논문은 형사정책연구 2019 겨울호에 실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네, 우리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한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의 세종의 애민정신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글, 즉 훈민정음의 창제 배경, 동기를 갖다 보더라도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임금이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 정신은 무엇이고 그 의의는 뭐냐? 예, 먼저 훈민정음 창제 정신은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자주 정신이에요. 나라의 말이, 글이 중국하고 다르다고. 말은 있는데 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글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주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발휘한 것이고요. 창제 정신으로서.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애민 정신이에요.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창제 정신에 담겨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실용 정신입니다. 글을 아주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편하게 쓰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갖다가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용 정신이 바로 훈민정음의 창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런 이제 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제의 의의는 이렇게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반포를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인데요. 국어의 전면적 표기가 이루어졌어요. 즉 자기가 하는 말을 글자로 이렇게 쓰고 또 그 표현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된 전면적인 그 표기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 가능해진 거예요. 자기의 뜻이라든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글로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한글을 기반으로 한 대중예술이 꽃피우게 됩니다. 특히 사회적 또 문화적 분야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을 갖다 이제 이룩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라든가 또는 심청전이라든가 또는 춘향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그런 이야기들, 물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을 갖다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의 의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났네요. 네, 1교시 1차 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